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로 여의도 일본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KSOI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운영 전망을 보고 계십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원내 사령 특감의 첫 번째 상견례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와 지금 만나서 첫 만남의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 원내 사령탑 간의 21대 국회 후반기를 또 어떻게 협치라는 중요한 과제를 어떤 의견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참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신임 원내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입니다.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현장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관련 발언이 나오면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대표님의 선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방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분이 되실까 싶은데요. 그만큼 지혜와 경륜이 뛰어나신 분이 앞으로 집권 여당을 맡게 되실 것 같아서 국민들의 기대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 원내 일당에 대한 협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말씀하신 거로 믿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권 대표님의 그런 지혜와 경륜을 밑바탕 삼아서 국회가 원활하게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누르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남의 집에 오니까 뭔가 다 좀 어색하고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예방 방문을 환영해 주신 우리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뭐 소수 야당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원만한 국회 운영, 또 합리적인 이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배려와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화문의 대통령 권력을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의회 협조 없이는 행정부도 한 발짝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아량과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 민주당 이제 얼마 되셨죠? 뭐 24일 날 선출됐으니까요. 예. 뭐 대표님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새로 출발하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또 이런 상생과 협력의 그런 모범적인 정치를 하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박 대표님은 워낙 이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정평에 나 있고 또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게 의지하면서
원내대표 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게 그리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이제 제가는 지난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이제 그때 계실 때 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장이 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모습 직접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망, 기대감을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들어갔는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당선에 대한 축하 그리고 지하 경륜을 갖춘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다.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에 있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와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 얘기 나눌 것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성애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예, 뭐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첫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의 서로 말 그대로 덕담을 주고받은 장면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민생 트랙으로 또 하나가 있고요. 그 외 검찰 개혁이나 이런 이제 다른 과제들이 있는데 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같이 협력해가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이제 부분 부딪히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겠나. 둘 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일부 긴장, 일부 협조에 좀 투트랙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도 있고 또 두 원내대표의 평소 정치하는 스타일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여야 원내사령탑 간의 이른바 궁합이라고 할까요? 좀 이 대화, 소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아마 기자들 다 나가고 카메라 다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정색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첫 상견례임에도 불구하고 예. 서로 좀 약간 공방을 좀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뜨거운 현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검찰개혁 검수완박 그걸 좀 사실은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 뭐 손실보상금 관련한 이제 50조 윤석열 당선인 약속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초반 분위기는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끝난 뒤에 어떤 보도가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그 검수완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날 때 이 얘기를 들으신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전인 지금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솟아올랐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기존의 검찰개혁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놓은 안은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수수사청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수사기관, 전문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라는 안입니다. 저희가 대선 전에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선 이 수사기소 분리입법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일 텐데 만약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인사청문 전국을 앞두고 전국 급냉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법사위를 5월 말이면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이 맡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 올해 5월까지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 비단 이 법만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그렇죠. 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나면 안건조정소위원회 등의 여러 가지 절차 등에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해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절차까지 진행해서 뭐 180일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만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 이제 안건조정소위 90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1년이 지나가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확한 지금 김용민 의원 워딩에서도 나옵니다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할 건지 이건 이제 황운하 의원이 아닌데 정확히 어느 부처로 갈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네. 특수수사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되어 있는 절충안으로 이수진 의원이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요 짧은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청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즉 이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형태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일 의원총회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내용이 정리될지는 바깥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안에서도 계속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로 봐야겠습니다. 이 정권 교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의 이 새 판을 짜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 정치 이벤트,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분위기 자체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이거는 역풍불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 그 시절로 다시 이 분위기 자체를 되돌리는 그런 효과를 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무리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 쪽에 이제 힘을 실어줘서 그쪽에 이제 중대범죄 제외하고는 다 수사 그쪽에서 하기로 했고, 국가수사본부까지 또 만들었어요, 그죠? 한국형 FBI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또 이 독립된 수사청을 좀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그럼 이 기관 도대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경찰 쪽으로 맡긴다 그러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수사본부 말고 또 청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어느 기관이 더 우위에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쪽이 더 수사 주도권이 더 어느 쪽에 더 있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다. 그리고 이걸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수사기관은 경찰이냐 검찰이냐? 뭐 이도저도 아니다라 그러면 세상에 이런 조직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치밀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제기하고 있는 의혹, 문제 제기 하나가 뭐냐면 이거 결국 이제 본인들 생각은 이렇게 해서 뭐 좋게 이야기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 이제 권력의 검찰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걸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특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할 수사 조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기관 장들을, 주요 수사기관 장들을 다 뭐 거의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인 예. 거죠. 그래서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검찰개혁 방향하고 저는 안 맞는다. 완전히 이거는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개혁에 가깝다.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개악을 전 해왔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개악의 거의 지금 최종 완결판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또 원내대표 계속 얘기 나눠가고 있을 텐데 취재진들 물러나고 비공개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좀 대화의 수위라고 할까요?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추경이나 지금 청문회 등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얼어붙어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게 상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검찰의 이 수사권 분리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마땅히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수단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자체가 길게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만약 밟게 된다면 내일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싸워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가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야말로 금냉 전국이 되겠군요. 예, 뭐 아무래도 전국 자체는 얼어붙을 텐데 지금 얼어붙고 시작하면 국민의힘 자체에게도 유리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청문회도 굉장히 좀 더 거칠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천인 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목소리 바로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대선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즉 검수완박 추진이 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했을 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일단은 이제 최대한 막아 보겠죠. 일단 그렇게 좀 뭐 방향성도 좀 잡은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막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절대 의석수가 저쪽에 많고 밀어붙이면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석수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뭐 강행 처리를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아마 민주당은 상당한 그 후폭풍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거의 제2의 윤석열 사태를 이제 방불케 하는 그런 그 전국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까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력형 비리 수사,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뭐 핵심 측근들과 관련한 수사, 또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이런 거를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윤 당선인이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된 그런 그 배경이 된 그런 그 상황인데 결국 그 국면으로 다시 지금 이제 이 정치를 이제 그 정치판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향후에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의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후폭풍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관철이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야말로 마음만 좀 독하게 먹는다 그러면 이 모든 수사기관들을 다 장악을 해서 그야말로 정치 보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여론조사 결과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얘기 좀 돌아가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국의 여러 가지 일들 과연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여론이 주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금요일, 토요일 조사했고요. 그 긍정과 부정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추이를 봤을 때 긍정이 조금 떨어지고 부정은 조금 올랐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선거가 끝나지 않은데 선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은 끝났는데 바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다시 진영과는 좀 갈라지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용산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가 이제 총리 후보부터 임명해서 이제 지명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아마추어 같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오늘 결과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기조가 좀 영남에 편중되어 있고 예. 50대, 60대 서울대 출신의 남성들에 좀 몰려 있으면서 그것에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정부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얽매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경이 30조인지 50조인지 지금도 저희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것처럼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예. 이 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30조만 할지 아니면 50조를 할지도 정하지 못하면서 좀 미적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상공인들로부터도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반반의 지지율로 갈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1차로 8개 부처의 인선이 이뤄졌는데 경제부총리는 예상했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좀 깜짝 발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거든요.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리면 이번 인선에서 좀 어떤 인물에 주목하시면서 보셨는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일단 고려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해온 원희룡 전 지사를 이제 선택을 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원 지사가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사 시절에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일단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도 많이 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런 것도 함께 지금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정치인 장관을 임명했다는 얘기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또 다른 의미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확연히 다르게 하지만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가장 눈에 띄죠.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정부가 추진할 과제 중에 국회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없지만, 그중에 특히나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동산 이슈들은 법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이제 관료나 교수가 가서 국회를 설득한다,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국토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거 이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점에서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중하게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 여기서 만들어 줄 테니 들어가서 국회를 설득해달라. 분명히 이제 그 점에서는 교두보를 두고 이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고요. 근데 문체부 장관으로 또 임명되신 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옛날에 이제 공보 기능을 포함해서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또 이제 이 국정 홍보의 기능을 좀 중요시하는,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도 하셨지만, 예. 문체부에서 약간 국정 홍보 기능을 강조해서 할 것 같은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로 보겠고, 여성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 예. 그리고 영남,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해놓은 것을 보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실력 있는 사람 뽑겠다로 좀 비치는 점이 국민들로서는 좀 불편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인 이태규 인수위원,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말도 더했는데, 사실 행안부 장관 설도 있었고요. 당연히 뭐 장관 한 자리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치권 그리고 인수위 주변의 전반적인 평이었는데, 본인이 이런 부분들 다 손사래를 치고 인수위원직까지 사퇴를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뭔가 내부에서 좀 갈등이 좀 유발된 게 아닌가. 예. 특히 이제 뭐 이번 그 인수위는 공동정부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인수위라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 또 이태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의 주역이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 이제 양측의 어떻게 보면 공동정부 구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물이 갑자기 인수위원직을 이제 사퇴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공동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전선에 좀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뭐 총리 관련해서 상당히 좀 한마평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총리직 하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태규 의원까지 뭐 인수위원을 그만두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양측의 지금 이상 기류가 조금씩 이제 그 발생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공동 정부로 가는 길이 지금 약간 험로에 들어선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갖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주어진 정보가 워낙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방선거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검수완박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검수완박의 흐름이 경기지사 민주당 내 경선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좀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반 김동연 연대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키기, 검수완박법 처리 뭐 이런 부분들도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서 이 경선 분위기가 점점 더 끌어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일 돼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검찰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눈치를 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가 돼도 유예 기간이 있는 속에서는 검찰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예. 안민석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 좀 그런 점에서는 다르신 것 같고요. 반김동연 전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예선전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를 같이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해서 염태영 후보와 조정식 의원에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셋을 모아서 1대1로 붙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여기서 좀 차이는요. 그렇게 셋이 모아서 한 사람이 승자가 생기면 나머지 두 후보가 흔쾌하게 그 이긴 후보를 도우면서 1대1 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그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1대1의 대결 구도를 만들므로써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세 명이 합쳐서 김동연 후보 한 사람과 싸우는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은혜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당내 경기지사 경선이 뜨거워졌는데 높은 관심만큼이나 윤심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당 원내외 당협위원장 20명이 김 의원의 선대위에 나선 것을 두고 유 전 의원은 이를 구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뭐 원래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이긴 한데 그 양쪽이 다 지금 이제 그 대선 후보 내지는 당선인의 그 마케팅이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명심, 한쪽은 윤심. 예. 그 지금 마케팅을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건데 과연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선하고 이제 워낙 이제 바로 붙어서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광역급 정도는 역시 이제 그 뭐 당선인 또는 이제 그 유력 대권주자의 영향권 하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 바람이 굉장히 거센 건데 저는 이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직접 뭐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을 해서 자치단체장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본인이 대권 과도에 꼭 뭐 유리하다 이렇게 또 보기도 좀 어려운 거고 예. 그런 건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빨리 움직이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요. 예. 또 윤 당선인도 사실은 지금 이 여기저기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분산시킬 때가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인수위에 집중을 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예.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을 양쪽 다 잘 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선을 경기도에서 다시 서울로 이번에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없이 본선 직행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상황. 이 상대가 누구인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 이 분위기는 이번 경선의 하이라이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 반대를 하고 있는 여러 의원 중에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새로운 4명의 4인방까지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어떤 매듭을 짓게 될지 관심이 큰데요.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김민석 의원이 4분을 거론하셨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것은 4명을 거론할 게 아니라 그중에 1명이라도 설득하셔야 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 뭐 경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대위에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뭐 제가 성함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 예. 뭐 강병원 의원, 강경화 이 전 외교부 장관 등 이런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김민석 의원이 직접 섭외를 해서 의사를 좀 타진하면서 일이 진행됐다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은 그냥 다 말만 이론상으로만 얘기가 전혀 사전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예, 상황이에요.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SNS에 공개한 것 외에는 같이 무슨 뭐 기자회견 한다거나 행보를 하시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이런 좀 움직임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송영길 후보는 뭐 저는 이만 이렇게 된 이상은 무조건 뛰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상대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세훈의 서울시가 무엇에서 틀렸는지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좀 안에서 다툼이 벌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을 찾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라는 게 오래 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식으로 치면 10년 넘게 정치권에 계시던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하는 것이 꼭 새로운 것이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급해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정책으로, 어떤 전략으로 서울시를 탈환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인 좀 합의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방문하는데 특히 내일은 또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직접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뭐 그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뭐 그렇게 따뜻하게 덕담을 나눌 그런 좋은 인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약간 악연도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또 완전히 이번 만남으로 완전히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다소 약간 좀 어색하지만 가능한 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양쪽 다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취임식 참석 이외에 다른 정치적 사안 가지고 뭐 언급을 한다거나 얘기를 네. 하는 그런 거는 양쪽에서 서로 다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최근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관련해서 예. 지금 뭐 발언을 내놔서 예. 이 발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뭐 약간 논란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또 TK 지역에서는 이번에 어찌됐건 박근혜 마케팅이 상당히 성행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대목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이 자리에서 표출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덕담 나누는 정도 수준의 어떤 인사 그런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